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이지회학 연구사입니다. 네, 오늘 밖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서스펜스의 도시 워첸츠 3.0 연계 프로그램의 두 번째 대담회 시간입니다. 무빙 이미지를 위한 건축적 시나리오라는 제목으로 저희 지난 시즌 1, 2, 3의 공간적 정체성을 구축한 세 팀의 건축가 분들 그리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함께 대담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건축 이론가 그리고 영화 기획자님을 모시고 저희가 어떤 무빙 이미지와 건축 간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객분들 좀 파악을 위해서 혹시 2021년 시즌 1부터 1, 2, 3 다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세요? 하나라도 보셨으니까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오늘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면서 다른 지난 시즌과의 상관관계가 어땠는지 또 어떻게 지나해 왔는지 좀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 같고 워첸츠를 조금 브리프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무빙 이미지를 위해서 온라인 경험과 물리적 전시 사이의 어떤 위계를 다시 재설정을 하면서 서로의 한계를 보완하는 어떤 확장적인 전시 방법론을 탐구해온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2021년 팬데믹 때 딱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2021년이 20년의 어떤 하이피크에서 조금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조금 두려움 혹은 미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관이 실제로 문을 닫은 기간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좀 럭키한 케이스였지만 해외 미술관들은 그 미술관이 닫았던 시기가 굉장히 오래됐었기 때문에 어떤 그 미술관이라는 공간 자체 어떤 공적인 역할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도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도전을 극복하고자 기획된 형식의 어떤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전시인 것인데요.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구독형 스트리밍 플랫폼 워첸7.kr의 그 스트리밍 플랫폼이 있고 또 그거만큼 중요한 요소 또 기획자인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전시장 내에서의 스트리밍 콘텐츠를 어떻게 건축적으로 구축했느냐에 대한 이슈입니다. 어떻게 건축적으로 구현을 했는지. 사실 온오프라인의 순환성은 팬데믹 이전에도 존재를 했었죠. 온라인으로 접한 그 공간 혹은 어떤 이미지를 오프라인에서 확인하는 방식 그리고 나아가서 그 오프라인 공간의 흡입력으로 다시 온라인으로 그 유입을 유도하는 방식 사이에 어떤 순환이 이뤄지는 것이 요즘 그 동시대적으로 어떤 컨텐츠를 영유하는 방식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런 컨텐츠를 영유하는 방식을 미술관이 수용할 것인가. 이제 그것이 이제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커머셜 섹터의 일이라고 그냥 방관하기보다는 이게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조금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스케이프를 전시장 안에서 구축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의 그 건축가들을 이제 작가로 초청을 해서 그들의 작품이 그 미디어스케이프에 굉장히 구축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마련했고 이제 건축가 분들이 프로블럼 솔버로서의 어떤 그런 공간의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3년에 걸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각자의 다른 색깔로 이제 구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해볼 것이고요. 오늘 순서는 대담을 위해서 그 새 소장님이 시즌 1, 2, 3를 통해서 그 무빙 이미지와 관련된 어떤 건축적인 실험들을 했었는지 아이스 브레이커 형식으로 굉장히 짧게 죄송합니다. 소개를 해주신 후에 두 분 이제 지리자 선생님들과 함께 대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관객 질의 시간을 충분히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관객분들의 적극적인 질문, 코멘트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하우스키핑이고요. 이 행사는 지금 현재 녹화 중이고요. 추후에 편집을 한 다음에 MMCA 그 유튜브 공식 채널에 게재가 될 예정이니까요.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장님들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지금 자리하지 못하신 그 건축농장의 최장원 소장님이 계신데 그 해외 일정이 조금 지연되시는 관계로 오늘은 그 녹화한 영상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소개를 드리자면 건축농장의 최정원 소장님은 그 MMC와의 인연이 서울관 미술관 마당에 2014년도에 열렸던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에서 신선 노름이라는 작업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요. 그동안에 뭐 건축, 무대 디자인, 전시, 가구 등 다양한 스케일의 어떤 감각적인 작품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워첸칠 시즌 1의 건축가로 워첸칠의 공간적인 정체성을 처음 같이 만들어간 어떤 의미 있는 작업을 한 분인데요. 네, 오늘은 영상으로 이따가 뵙겠고요. 다음 발해의 그 전진홍 최윤희 소장님 인사드릴게요. 네, 두 소장님은 그 리서치 기반 건축 작업을 지속하는 스튜디오 발해 두 소장님이시고 건축 장치, 조립, 구축과 순환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현해 오셨습니다. 시즌 2에서는 감각의 공간이라는 어떤 주제 아래서 에어셀이라는 모듈 구조로 공기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재료를 가시화하는 그런 실험을 하셨고요. 관련 작업인 에어빈이 우리 미술관에 현재 소장이 되어 있고 또 지금 시간에 과천관의 어린이 미술관에서도 전시를 중이기도 합니다. 혹시 작품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과천관에 있는 어린이 미술관에 또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푸아 프렌즈 한승재 소장님 오셨는데요. 인사. 네. 푸아 프렌즈는 한승재, 한영규, 윤한진 세 소장님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축 스튜디오이고 한승재 소장님은 푸아 프렌즈에서 감성을 담당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네. 2021년에 서울 비엔날레 의심스러운 발자국이라는 그 작업을 보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공간적인 스토리텔링에 좀 관심이 가서 함께 작업을 할 것을 의뢰를 드렸었는데 알고 보니까 BTS하고 뉴진스 회사 하이브 사옥의 리브랜딩 작업도 하시고 성수동의 하플 성수연방 건축가이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은 전시와 동일한 제목의 작품 서스펜스 도시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리자 두 분도 소개해드릴게요. 좀 길어졌는데 김은희 큐레이터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김은희 큐레이터님은 우리 미술관에서 필름 비디오 학예연구사로 재직을 하셨고 현재는 독립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미술관 공간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시면서도 무빙 이미지를 다루는 기획자의 시점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라 여겨져서 모시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김정혜 박사님 인사드릴게요. 김정혜 박사님은 미술, 디자인, 건축을 섭렵하는 이론가로 최근 생기적 유물론과 지속 가능한 디자인 등은 다양한 어떤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번역 활동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여러 번역서 중에서 하이퍼스터의 Art and Architecture Complex, 한국어로는 콤플렉스라고 번역이 된 그 책을 번역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대담과도 연결되는 주제인데요. 네, 그럼 오늘 두 분 질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건축농장 최장원 소장님의 우리 집에서 워첸치 건축 실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농장의 최장원입니다. 저는 2년 전 워치앤치 버전 1.0에서 사물공간이라는 작업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10여 년 동안의 작업들을 돌이켜봤을 때 신선노름과 같이 건축을 중심에 두지만 일시적이고 체험의 우연성에 기반을 둔 작업들의 흥미를 가지고 꾸준히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21년 시작된 순회전은 다양한 작가들의 해석과 그들의 눈을 통해서 바라본 일상 공간에 대한 재해석이 주된 테마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집, 그리고 거주 공간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동시에 팬데믹 시대에서 전시 공간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시는 제6전시실에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으로 이어지는 이미 주어진 미술 공간의 공간 구조를 그대로 살려서 활용하였고요. 전시는 거실의 사물들, 내 곁의 누군가, 집의 공동체, 그리고 메타홈 등 총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었습니다. 그 안에서 사물 공간은 전시 디자인의 일부로서 그리고 하나의 독립된 설치 작업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관람객과 전시 공간 사이에서의 매개적인 장치로서 사물을 대입하고 관람객과 공간 사이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에 주안점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것은 온라인 플랫폼과 대비되거나 또는 상호 보완되는 방식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시 영역은 최대한 열린 오픈 플랜 방식으로 구성하되 각 영역의 무빙 이미지가 가지는 맥락과 주제에 어울리는 오브제들을 설계하고 제안하도록 했습니다. 그것들은 관람객을 위한 물리적으로 최소한 기능을 가지거나 때로는 전혀 기능과는 무관한 구조물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벤치와 선반 같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현장에서 관람객과 무빙 이미지 사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을 연결시키는 매개장치로서 작동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내 곁에 누군가 섹션에 활용된 블라인드 파드의 경우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경계에 대한 주제의식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12m의 천정고를 가졌던 지배 공동체 섹션에서는 마치 여러 개의 방을 모아주는 중심의 하나의 거대한 거실 공간으로서 벽면에 투사된 프로젝션 이미지와 주변의 수평창을 연상시키는 거울, 그리고 기하학적인 거울들을 배치하였습니다. 작품과 전시 공간의 경계가 모호하게 만들어지고 원본 자국과 반사된 풍경으로서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서 그 사이에 관람객의 모습까지 개입하고 담길 수 있는 여지들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공간과 작품 그리고 관람객이 하나로 엮일 수 있는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정리하면 우리 집에서 워치앤칠은 공간이 인간에게 영향을 주지만 반대로 자기화된 공간을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한 방법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체험의 방식과 이벤트를 수용할 미래의 미술관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한 질문으로도 확장될 수 있겠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도 건축가이지만 우연적인 체험들 그리고 일시적인 구축 작업들을 계속해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저희가 다 말씀 듣고 나서 질의를 할 테니까요. 발해 소장님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해 전주입니다. 일단은 발표는 저 혼자서 진행할 텐데 추후에 질의응답 때 옆에 계신 최윤희 소장님과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저희가 미디어스케이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보면 미디어 작업이란 것 자체 데이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속성을 갖고 있는 물리적 세계에서는 공기라 생각을 했었고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눌 텐데요. 저희가 그 공기라는 소재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됐던 건 사실 2016년도에 있었던 재난과 관련된 에어캡 파빌리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공기란 속성이 늘 우리의 옆에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가시화하는 부분들이 재난과 같이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었던 어떤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그래서 건축이 갖고 있었던 굉장히 보통 저희가 무겁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랜 시간 있어야 되는 그러한 고정관념들을 좀 더 또 다른 차원으로 확장시킬 수 있지 않나 기대감을 가지고서 꾸준히 작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비드 상황에서 이제 음악병동에서 병원의 역할을 하는 음악병동에서부터 그다음에 서울 비엔날레에서 많은 작가들이 한국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서는 저희가 받게 되는 수많은 디지털 어떻게 보면은 자료들을 보여줄지에 대한 미디어 장치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이 앞에 계시는 그 김용주 선생님과 함께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점차 어찌 보면은 디지털적인 속성과 같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해서 미디어하고 결합되는 공기 구조물을 얼마 전에 현대모터 스튜디오에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컨셉 이미지를 보고 계신데요. 어찌 보면은 저기 수많은 디지털 공간이라는 것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어떤 헤엄치고 다닌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과연 마음껏 우리는 디지털 세계를 유영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경계가 없는 걸까? 여기에는 정말 비물리적인 속성만 있을 것인가? 하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수많은 데이터들 이 공기처럼 존재하지만 어딘가에는 저장되는 걸 생각하면은 데이터 센터라든지 물리적 속성을 저희가 저버릴 수 없던 거였고, 그리고 어딘가 저희가 온라인이나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서 접근을 하려고 했을 때 접근이 제한되는 경험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가시화시킬 수 있으면 어떨까? 그리고 그런 것이 시각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내 신체하고도 연결지을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이제 숨세포, 이제 에어셀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위 유닛이 장치이자 가구이자, 그래서 때로는 이 숨세포가 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저 안에서. 때로는 저기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크기로 제작이 되어서 방석, 의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런 것들이 쌓여서 거대한 조형물로서 또 다른 미디어 작품들의 옆에서 도와주는 매개 역할을 기대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접 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당시에 이제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라왔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즐겼을까, 이 공간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저렇게 사람들이 소리 나는 곳에 다가가서 어떻게 보면은 그 소리를 듣기도 하고, 혹은 이 숨세포라는 친구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반려견처럼 옆에서 생명체를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바라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굉장히 앉았을 때 편안함을 주기 이전에 긴장감을 주는 그 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밸런스가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에서 나의 몰랐던 신체 경험을 일깨우는 과정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마치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또 활용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창작의 즐거움을 이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영상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저렇게 작품과 작품 사이에 작품을 바라보기 위한 가구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미디어 공간에서 이제 밝은 공간과 어두운 공간 여러 가지 세팅된 모습에서 그 작품의 성격에 맞게 저희가 고려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어셈블리 오브 에어라고 저희가 명명하고 있는 작업 방법론이 있는데, 이러한 비물리적인 공기를 가지고서 어떻게 구축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보게 됐을 때는 네 개의 큰 테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랜스 움직임, 그 전에 보는 촉각이 있고, 그다음에 내 영혼의 비트, 그다음에 조여정된 투영, 그 네 개의 큰 테마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이지혜 하계사님께서 알맞는 그리고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이제 소장 미디어 작업들을 이제 배치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공간에서는 조금 더 이 에어셀이 굉장히 하나의 소극적인 가구로서 관람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장치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에어셀이 사실은 이게 전시 육공간이 두 개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계단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공간에서 숨을 쉬면서 사람들한테 앞으로 다가오게 될 작업에 대한 관람을 약간 힌트를 주기도 하는 그러한 매개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각각의 공간이 있는 이제 여러 조닝들, 그걸 구역이라 하는데, 구역들에 맞게 밝은 공간, 어두운 공간, 그 다음에 좁은 공간, 그 다음에 높은 공간, 이런 공간들을 이제 상정을 했었고, 거기에 맞춰서 때로는
작품을 관람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가구, 혹은 이것들이 모여서 전체 또 다른 이제 조형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기대했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게 두 개 층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래층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야 되는 수고가 발생이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호기심을 유발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지금 모형을 보고 계시는데 이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아 저게 무언가 있다라고 할 만한 그러한 이제 시각적인 그런 끌림을 줄 수 있는 것도 요구되는 하나의 챌린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과론적으로는 A부터 G 여러 가지 타입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됐었는데요. 결국은 이 전시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담아낼 건가에 대한 고민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감각, 그 다음에 경험으로까지 이어지는지. 왜냐하면은 사실 미디어라는 매체의 속성상 저희가 영화관, 굉장히 어두운 공간 가서 마치 나의 온몸이 정지된 순간을 만끽하면서 몰입될 수 있는 순전한 몰입의 공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모바일을 통해서 이게 사실 온라인 전시도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에 굳이 미술관에 오지 않더라도 올 수 없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경험하는 게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관에서 왔기 때문에 와서는 또 다른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스피커의 역할, 빔 프로젝터, 혹은 이 모듈 간의 또 하나 내적 논리를 가져가게 한 결합,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순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자 했었습니다. 이후 사실 전시가 오픈하고 나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요새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이제 대두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활용, 재사용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의 그런 보조 가구들은 그 흡음재 판을 가공할 때 남는 부산물로서 만들어지게 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제 부분들이 저희가 보면은 아무래도 전시장이 대공간이다 보니까 흡음에 대한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되는데, 그 원형의 흡음판을 절단을 할 때 남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삼각형의 남은 부분들을 모아가지고서는 저희가 거치대 역할을 하기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아카이브 섹션에 가구되는 부분들을 이제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와치앤칠이 단순히 한국에서만 전시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의 다른 순회 전시를 하게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샤르자 재단, 그 다음에 아크데스 스웨덴까지 가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게 공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물리적으로 감에 있어서 이 볼륨감을 사실은 그쪽에 가져갈 필요 없이 굉장히 압축이 되어서 이제 굉장히 적은 부피로 가게 되고, 그 공간에서 거기에 있는 공기를 사용해서 볼륨을 만들게 되는 그러한 압축과 그 다음에 팽창에 대한 일시성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동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 친환경적인 재료의 차원에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동시에 이제 또 다른 미술적 하나의 사람들한테 디스미네이트할 수 있는, 공유될 수 있는 수많은 그 어떻게 보면 다가가는 차원으로서 이런 상품도 만들게 되어서 전시 연계적으로 사람들이 이후에도 전시 이후에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에어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보통 공기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확한 모델링을 하기가 어려워요. 정확한 모델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만들어진 걸 가지고 저는 3D 스캐닝이라는 역설계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 전시를 위한 하나의 건축적 구조물로서 탄생한 이 에어셀이 다시 전시 이후에는 그것이 시작을 하게 만들어줬던 디지털의 또 다른 데이터로서 다시 소환될 수 있는, 그래서 전시 이후에 물리적인 형체는 사라지지만 디지털 세계에서 또 다른 생명력을 가지고 쓰는 순세포로서 이 작업을 만들기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비물리적 속성, 물리적 속성, 그리고 그 경계를 구분하지 않는 차원의 작업들을 이어 나가기 위한 실천들을 끊임없이 이제 하게 되었고, 이 기회를 통해서 이 감각의 공간이
나의 시각적 감각뿐만 아니라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디지털이 가속화된 이 시대에 나의 또 다른 여섯 번째 감각을 일깨우는 하나의 작업으로서 이제 작동되기를 이제 기대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승태 소장님 발표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후아 프렌즈 한승재 소장입니다. 일단은 저는 뭐 작가 겸 아니면은 이 전시를 같이 기획하는 아주 작은 부분을 맡는 기획자 일부로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고요. 작가로서 제가 할 일을 생각해봤는데 원래 다루던 매체가 환경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공간이라는 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오브제 같은 것을 하지 않았고 그냥 전반적인 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저의 작업으로 삼았고요. 우선 뭐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쭉 같이 지나가는 것으로 보면은 전시장 입구는 저렇게 최대한 건조한 하얀색 벽으로 되어 있고요. 전시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긴 터널 같은 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뭐 환경적인 이슈가 저에게도 중요해가지고 재사용이 가능한 재료를 찾다 보니까 아시바라고 하는데 가설비계와 그리고 공사 가림막을 사용해서 구획을 했고요. 긴 터널을 따라 지나가서 마지막에 꺾게 되면은 저 공사 가림막이 이제 스크린도 겸하면서 실제로 스크린은 따로 제작을 해서 저 위에 부착되는 형태였고요. 이 강제적인 동선을 따라서 사람들이 쭉 지나가면서 하나씩 작품을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뭐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미로찾기라든지 좀 개미굴 같은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요. 또 지나다 보면은 저렇게 좀 감성을 깨는 형광등빛, 저런 하얀빛의 공간이 나오고요. 마치 내가 전시장을 지금 잘못 들어왔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무실 공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서스펜스라는 것을 이렇게 주제로 접했을 때 건축가로서는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건물을 설계할 때 서스펜스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이 무서우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전시라는 걸 통해서 좀 그런 장난도 쳐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다른 분들에게 이런 계획을 보여줬을 때 또 우려되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포를 느끼진 않아야 될 거 아니냐, 재미에서 끝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또 건축가 분들은 미로찾기 같으면 너무 유치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많이 고민했던 부분은 이것이 그냥 재미로 끝나야 되는데 그 이상의 공포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안전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꽤 널찍하게 신경을 썼고요. 마지막에 이제 저 하얀 방에서 다시 바깥으로 나오면은 이런 전시들이 펼쳐지는데, 이걸 이제 높은 곳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길게 빠져나온 터널이 저렇게 보이고요. 공간을 이렇게 우리가 개미굴처럼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마지막 출구는 뭐 더 장난스럽게도 하고 싶었는데 저 좁은 길로 이렇게 삐져나와서 이상한 데로 빠져나오게 하고 싶었는데요. 그래도 이 서스펜스의 선을 지키기 위해 제대로 된 출구를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처음에 의도하기로는 이쪽으로 빠져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것을 이제 그냥 상상해서 그치도록 했고요. 이 영상 보시면은 서스펜스라는 거를 어떻게 처음에 받아들일까를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귀신 나오고 뭐 이러면 너무 무섭잖아요. 위협적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영상을 조금 이따 재생을 해드릴 텐데 화물 엘리베이터거든요. 국립현대미술관에 왔다 갔다 할 때 화물 엘리베이터를 많이 이용했는데 잠깐 볼게요.
이런 광경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리미널 스페이스라는 이런 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익숙한 것을 낯설게 바라볼 때 살짝 섬찟한 느낌이 있거든요. 마치 아무리 걸어가도 아무도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있는데 큐레이터님의 처음에 기획에서 몰입이라는 것을 서스펜스라는 것을 몰입을 위한 장치로 사용했다는 글을 읽고요. 저도 서스펜스를 좀 몰입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랬을 때 제가 몰입하게 되는 상황은 어떤 단절된 상황인 것 같아요. 갑자기 엄마가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아직도 네 엄마로 보이니? 이런 거 무섭잖아요. 예, 내가 알던 맥락에서 딱 삭제돼가지고 새로운 데 놓여졌을 때 우리는 몰입하게 되고 의식을 거기에 장소하게 하는 건데 이게 또 미디어 전시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찾아보려고 했고요. 저희가 이제 흔히 다루는 툴이 스케치업이라는 3D 툴이 있는데 화면을 열면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맥락에 사람 한 명이 서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면을 만들어요. 보통 뭐 사각형 큐브 같은 걸 만들면 겉에 면은 흰색, 속의 면은 저런 창백한 하늘색인데 그래서 제가 조금 이 현실에서 우리가 이렇게 괴리된 느낌을 저 재질에서 좀 보여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공사 가림막의 색상을 좀 저런 창백한 핏기 없는 색깔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구현됐을 때 이런 모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반투과성 재질을 사용했는데 저 가림막이 실제로 폐소공포증이 걸리게 하고 싶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획을 하고 이제 음을 차단하기 위한 거지 끊임없이 궁금해하도록 그래서 저 건너편이 보이도록 이렇게 의도를 했었고요. 또 한 가지 좀 많이 고려한 거는 전시장에 갔을 때 특히 미디어 전시를 봤을 때 자꾸 헤드폰을 꼈다 벗었다 하는 것이 몰입에 너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런 모듈을 제작을 해봤는데 천장에 이제 스피커가 있고 스피커가 바로 바닥을 향하게 되면서 소리가 멀리 퍼지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스피커 주변에 이렇게 갓처럼 흡음판이 있고 그 밑에 의자도 흡음판으로 제작을 했고요. 했는데 나중에 뭐 이런 실수를 반복하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크게 효과가 없고요. 예. 그 많은 효과가 있었지만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 하계사님이랑 얘기할 때 이게 문제구나라고 느꼈던 게 몰입하는데 저기서 다단하고 소리가 나는 그런 경우까지는 못 막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음향 감독님과 함께 작업을 했는데 저 천장에 둥둥 떠 있는 하얀 것들이 정말로 마치 스케치업에서 이렇게 만든 3D 이미지 같은데 사실은 다 흡음판이고요. 예. 그래서 뭐 총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서스펜스라는 주제 안에서 괜찮은 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몰입을 위해서 저희는 좀 노력했다 이렇게 갈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 홍초성 감독님께 샤웃아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소장님들과 저희 음향 감독님을 같이 이제 연결해 드리면서 소리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발전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었고 또 그냥 살짝만 정리를 하자면은 그 시즌 2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는 밖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소셜 스페이스에 대한 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디지털 세계 속에 우리의 몸적인 감각 체계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었고 사실 그거는 아이러니하게도 혼자임과 동시에 여럿일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러니까 다른 스크린 너머에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만지고 싶고 냄새 맡고 싶고 그런 굉장히 텍타일한 그런 감각들을 소환하는 것이 그 전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형태를 만들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이렇게 대응을 해주셨던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것이 점점 이렇게 국소적인 방식으로 이제 스크린 그다음에 그 컨텐츠, 그러니까 몰입, 그 시간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데 몰입의 하나의 전략으로서의 서스펜스를 이야기를 했고 그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경험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다시 돌아와서 그 초점을 맞추고 뭐 이런 몸의 움직임과 그
시퀀스 그리고 공간의 경험 이제 이런 것들로 조금 더 확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정도로 세 분의 그 발표를 잘 들었고요. 이제 한 30분 정도 그 질의 시간을 갖고 그 플로어로 질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고로 한 3자리 정도 더 있거든요. 혹시 뒤에 안 보이시는 분 있으시면 앞으로 나오셔도 좋습니다. 예, 제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가 공부하고 뭐 일하고 하는 것과 전혀 무관하게 이 공간을 왓츠인칠 3의 경우에 올해 전시의 경우에 순전히 관람자의 입장에서 제가 경험을 한번 하겠다 그런 입장에서 이 전시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순하게 봤을 때 이 1과 2에서는 사물을 사용했던 반면에 물론 벤치형 의자가 3의 경우에는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사물을 배제하고 영상에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물을 의도적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무빙 이미지, 사물, 공간 이 세 가지 사이의 다이내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성찰하고 이런 이제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사물이 어느 정도 배제된 경우에는 영상 속의 가상 공간과 실제 공간, 현실 공간 사이에 그 감각적 경험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오늘 최장원 선생님께는 이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례에 대해서 이제 발해 소장님들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조각적인 사물, 어떤 구축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물론 공기를 에어셀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조금 그 어떤 구축물에서 사물로 넘어가는 어떤 단계 장치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구축물을 설치하신 1의 경우와도 어느 정도 흡사한 면도 있지만 조금 더 관객과의 관람 경험, 그러니까 행동적인 측면, 관객의 행위, 사물과 교류하는 그런 행동적인 측면에 어떻게 보면 좀 더 방점을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미술관에서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가구라는 어떤 미술관이라는 틀 안에서 관람객의 관계를 전제로 해서 디자인된 사물이라는 개념에서 그 가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특히 이런 영상 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시의 경우에 미디어 아트 경우에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두 사람의 몫을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장원 소장님께서 계시지 않아서 그리고 동시에 문득 드는 생각은 두 가지 층위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전시 디자인의 차원에서의 답변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전시 대상이 되는 이제 미디어 속성인 거죠. 이게 조각이 아닌 거고 회화가 아니고 이게 영상이라는 그런 차원인데 첫 번째로 전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전시장을 가게 됐을 때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몇 개의 벽을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공간의 구획을 가장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벽으로서 공간을 구획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 영역화를 시킬 수 있을까라는 차원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사물, 오브젝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지만은 이 친구들이 영역을 구분시켜주는 한마디로 스페이스 디바이더 역할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품의 때론 배경이 되기도 하고 작품과 작품 사이에서 매개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친환경적인 어떤 재료 요새 보면은 가벽을 세우고 그 전시장에서 가벽을 다 폐기 철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좀 고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하나의 영상을 보여주는 전시인데 보통 저희가 이 영상을 이제 필름, 비디오 여러 가지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무빙 이미지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이미지가 이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모니터라는 프레임 혹은 실제 프로젝션 된다면 프로젝션 되는 그 면의 프레임 바깥에서의 세계에서의 움직임까지 연결시킬 수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사물 자체가 하나의 딱딱하고 고정되어 있기보다는 내가 이 사물과의 조응을 함으로 인해서 나의 움직임에 신체 움직임을 반응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하게 된다면은 이것이 조각이나 회화나 물론 저희가 그런 전시품을 대상으로 했을 때 또 다른 결과물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프레임 안에 있는 그런 무브먼트, 무빙에 대한 운동성을 프레임 바깥으로까지 전시 공간의 경험으로서 어떻게 보면 번역, 해설가의 역할로서 좀 접근하고자 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에어셀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만들고 나서도 과연 이거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장치인지 가구인지 아니면 이것이 온전히 작품으로서 바라봐줄 수 있는지. 사실 이제 이곳에다가 기능을 어느 순간에는 기능이 붙여지기도 하고 기능을 사실은 이제 에어 마운트 같이 한 수십 개를 쌓았을 때는 사실은 그게 더 이상 가구로서 작동하진 않고 결국에는 하나의 조형성을 가지게 된 것이 이제 오히려 설치 작품으로서 저희는 바라보기를 원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뭔가 사물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물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이제 가구로 쓰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게 작품의 약간 하나의 배경이 되거나 아니면은 작품으로서도 뭔가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해석의 여지를 계속 남겨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이 작업을 시작을 했었을 때는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계약서에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를지를 이제 돌이켜 보면은 아직 디자인이 안 나온 상태에서 그럼 저희가 건축가인 저희가 이제 여기에 미술관에 소환됐었을 때는 우리를 전시 디자인을 하라고 부른 것인지 작품을 원해서 한 건지 아니면 뭔가의 그런 약간 미디에이터 역할로서 작품과 공간 간에를 뭔가 새로운 해석이 이제 또 다른 미술관에서 창작 활동이 될 수 있을지란 사실 되게 많은 논의를 나눴지만 결국에 계약서에서 담기는 거는 가구 및 조명 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미술관 이 행정적 제도적 범주 안에서는 저희가 만드는 것이 작품으로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전시장 조성을 위한 가구 및 조명 제작으로밖에 이 범주 안에서 뭔가 논의가 일어나는 게 사실 첫 번째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국엔 저희가 뭔가를 만들었었을 때 이게 만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게 작품에서 배제된다더라고요. 결국엔 이게 미술관에서 작품으로서 뭔가 제작이 되었을 경우에는 만지지 마시오. 그리고 이거 자체가 실질적으로 보험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을 관리 대상인 거고 결국에는 이거를 어떻게 유지 관리할지 또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구로 사실 계약이 되면 결국엔 사람들이 만지거나 여기에서 이제 그런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또 이렇게 열려 있고 또 나중에 저희가 아크데스로 보낼 때도 만약에 이게 작품이었다고 하면 계약서에 조책이 작품이었다고 하면 보냈는데 아트 운송 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운송하고 이런 과정을 한 몇 개월이 걸렸을 거를 저희는 박스 하나 페덱스 박스 하나에다가 다 구겨가지고 그냥 저희가 보냈거든요. 그래서 바로 3일 뒤에 아크데스에서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또 어찌 보면은 이것만이 또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전시 디자인을 업으로 하는 이제 그런 건축가는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전시에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거는 뭔가 새로운 그런 언어를 뭔가 이런 미술관의 환경에서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맥락을
그 기존의 전시의 틀에서 좀 벗어난 새로운 맥락을 제시해 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저희는 여기를 임했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 부연 설명드리면은 그 계약이라는 것에 이제 명명법에 가구랑 조명이 들어갔던 거는 작품 유형을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 건축 슬래시 가구 및 조명 이제 이런 방식이고 그 업체 계약은 아니었고 작가 계약이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뭐라고 부를 것인가, 그 작품의 범위가 무엇인가, 그 작품의 가치와 이제 그런 것들에 좀 되게 첨예한 복잡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코멘트. 예, 뭐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일단 영상 이미지가 미술관이라는 공간에서 전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간을 공간 말 그대로 공간을 공간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공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시간성이라는 문제를 늘 이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에서 영상이라는 것도 또 이제 시퀀스가 늘 있는 것이어서 완전히 이제 시간성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 주체가 움직임을 통해서 그 시간성을 경험하는 것이 이제 공간에 관한 것이라면 영상의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화를 생각했을 때 뭐 주체 객체를 뭐 구분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이제 편리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나라는 주체는 멈춰 있고 이 타자의 세계가 움직이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제 복합적인 그 주체가 이제 달라진 상황에서의 시간적 경험이라는 것의 합체로서 굉장히 복합적인 우리가 공간과 시간을 경험하는 전시가 이 뮤지엄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영상 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일단은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사물이 이제 끼어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사물이 가지는 나름의 특성, 예를 들면 이제 관객이 되겠죠. 관람객과의 인터랙션이라든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용 가치, 이제 기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더해지면서 물질, 비물질의 문제가 이제 거기에서 또 한층 레이어가 더 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총체적인 감각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시, 실험적인 전시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한승재 소장님께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공간의 특징을 보면 일단 크게 어둡다. 그리고 두 번째 통로 형태, 터널 형태라는 점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빛으로 나오는 그림이잖아요. 그 영상이라는 그 감각적으로 그런 부분이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그 영상이 가득한 이 빛 그림이 가득한 이 어두운 공간에서 마치 그 실제 공간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람자의 입장에서는 영상에 더 강하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줄 수 있는 것 같았고요. 이제 관객이 이동을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어떻게 보면 영화관과도 이제 상당히 흡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하셨는지 혹은 다른 어떤 의도가 또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가장 초점을 줬던 거는 작품에 제일 초점을 두긴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즌 1, 2랑은 다르게 저에게는 오브제라는 것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작품을 보는 것에만 초점을 뒀고요. 거기에 최대한 몰입하게 하기 위함까지가 영화관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작품들의 개별로 반응하기보다는 이 총체적인 경험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단 하나의 경험을 선사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것이 주어진 주제 서스펜스였고요. 실제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대놓고 무섭게 하면은 무섭게 하려나 보다라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조금 소름 돋게 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좀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레퍼런스를 말씀드리자면 데나그에서 그레고리 슈나이더 전시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비어 있는 사무실에다가 방 안에 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문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게 비어 있는 공간으로 긴장감을 계속 유발하게 하는 그런 전시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좀 직접적으로 제가 떠올렸던 건 그런 종류의 서스펜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에 계속 몰입하면서 뭐지? 여기 끝인가? 여기 끝인가 하다가 계속 갑갑함을 느끼기를 바랬던 내심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한 걸 말씀을 드리면 그 어두운 공간에 있다 보니까 공간감도 없어지고 위치 감각도 없어지고 이렇게 내 몸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지를 못하게 되는 뭔가 마비되는 것 같은, 그래서 디스임바디드라고 얘기를 하기에 딱 적합한 것 같더라고요. 혹은 탈실체화되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청각하고 시각만 남아있는 이게 둥둥 떠다니는 굉장히 괴이한 존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과 연관해서 보면 이제 통로 그리고 반개방형의 방, 또 통로, 방 이런 형태로 공간의 구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관객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머물고 경험하고 감상하고 그런 것들의 예상을 어느 정도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미디어 전시의 성격을 이 공간에 너무 많은 매체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뭐 20여 개가 넘는데 그거를 다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해서 보려고 했을 때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피로도, 이 영상을 모두 봤을 때의 피로도를 크게 염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걷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되게 기본적인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길이 길고 복도는 좁을수록 우리는 좀 갑갑하고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공간의 얼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모든 공간을 그렇게 긴 통로로 했을 때 내가 서 있을 때 누가 지나가다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시 관람과는 맞지 않는 형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 길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점점 심리적 압박감을 줬다가 그게 넓어졌다가 또 이렇게 압박감을 줬다가 넓어졌다가 하는 식으로 공간 구성이 됐고요. 그렇게 넓어진 공간들에서는 전시물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좁아진 공간에서는 이제 전시 끝인가? 근데 또 나오네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계속 상상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은희 선생님 네. 질문. 네.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냥 약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전시는 우리 집에서 워치앤칠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농장 선생님이 지금 안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 디자인에 대한 저의 그냥 간략한 느낌은 말씀드리면 최장원 선생님이 사물들을 토테마하는 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성공적으로 구현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 되게 미니멀한 그런 도상의 구조물들이 프레임으로 결국 각계 다른 내용을 가진 프레임으로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안내하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소한의 개입으로 그냥 어떤 작품까지 이끌어주는 역할을 그 디자인이 했었던 것 같고, 그렇게 보면은 과연 무빙 이미지 전시를 전시장 안에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되게 본질적인 질문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프레임을 놓는 거잖아요. 근데 내용은 다 다른데, 그러면 창문은 다른 모양의 정사각형, 직사각형은 창문들을 갖다 배치를 해놓는데 이 배치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이제 되게 세밀한 그런 이제 그 문제가 생기죠. 거리를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어느 만큼 걸어가서 B라는 A를 지나서 B를 만나야 되는 건지 등등의 그런 생각할 거리들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단 여기에 어떤 내용의 영화인지가 빠져 있는 거죠. 작품에, 영상에. 결국은 그냥 창문만 보여주고 우리는 창문을 열면 그 세계 안으로 일단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창문을 열고 들여다보게끔 하는, 다시 말해서 그 스크린 앞에 머물게 하는 어떤 그 장치? 이게 또 디자인의 역할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보면 요번에 3.0이 가장 유사 영화관 같은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어둠과 그 다음에 미로, 마치 그 약간 그 스탠리 큐브릭 샤이닝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트래킹 숏이 주는 되게 공포감이 있잖아요. 요번에 이제 출품된 작품 중에 그 악마적, 그죠? 예. 피아보리 작품도 보면은 그냥 응접실이 있고 이런 그 TV 모니터가 있고 어떤 사무실 같은 공간을 그냥 트래킹 샷으로 아니면 파노라믹 샷으로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공포감을 느끼는데, 사실은 그 공포감이 우리가 봤던 그러한 영화의 기억들이 훈련시킨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요. 무의식적으로 봤던 영화가 줬던 그 공포가 어찌됐든 간에 그런 되게 유사 영화가 같으면서도 그렇지만은 전시만의 독특한 그런 구조를 줄 수 있었던 거에 그 비근한 예가 사운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미세하게 사운드 작업이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이게 한 작품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볼륨으로 그 작품을 들을 수 있는데, 멀리서 살짝 소리들이 들리는데 그 소리가 있어야 전시 답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완벽한 어둠 속에서 그 영화를 본 것 같으려면 극장에 가지 굳이 전시장을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58년에 피터 큐베카가 인비저블 시네마라는 그런 그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극장에서 100% 완벽하게 그 영상을 보고 사운드도 완벽하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셈인데, 그래서 그 영화관 옆에 이렇게 약간 그 벽을 세우는 거죠. 각재 이렇게 의자, 객석에 약간 그 도서실의 칸막이처럼 그렇게 해서 딱 앉아서 보게끔, 그러니까 방해를 덜 받게끔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극장도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완벽할 수는 없고 집에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오프라인에 온라인 상영하고 이게 병행이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세밀하게 조정이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질문은 뭐냐면 어떤 작품은 되게 몰입해서 볼 수 있는데 어떤 작품은 약간 스쳐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사각형의 좀 작은 스크린인 경우에는 약간 옆에 더 이렇게 다른 작품과 거리가 가깝고 공간이 물리적 거리가 좁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치 조정을 큐레이터 선생님하고 논의를 하면서 한 건지 이게 되게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 같다. 그리고 한 가지 그 후분제 천장에 그 설치한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소리를 흡수를 하든 안 하든 굉장히 저는 좋았고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발해 선생님한테 질문도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 감각의 공간의 경우에는 좀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제가 가물가물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서 기억을 하는데 이 유연한 소재들을 이용해서 약간 오브제의 성격을 많이 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전시 자체가 어세블러지가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놀란 거는 이렇게 설계를 한 다음에 작품을 아까 선정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죠? 제가 잘못 들은 거죠. 그러니까 작품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그 되게 위험한 시도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픈돼 있으면서도 오브제의 그 갖고 있는 성질을 전체 공간에 어떻게 보면은 곳곳에 다 그 실험용 테스트하듯이 배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품이 그 속에 심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서 디자인이 개별 작품의 고유성을 훼손할 그런 위험도도 있다. 그런데 거꾸로 반대로 이 3.0이 반대의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3.0은 공간이 오히려 또 되게 영화를 보기에 몰입을 주지만 그런데 거꾸로 공간이 주는 압도감이 또 방해를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근데 이 2.0은 되게 오픈돼 있고 오브제가 더 강렬한 어떤 인터랙션의 어떤 도구가 되는데 거꾸로 또 작품을 훼손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덜 개입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 상호작용의 문제가 두 개가 대척점에 있으면서 무빙 이미지 작품을 전시하는 거에 있어서의 앞으로 고민해야 될 그런 두 개의 지점의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레 선생님한테 질문은 바레 선생님 무섭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별 작품들을 그 큐레이터가 선정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을 때 예를 들면은 이 각계의 오브제들을 어느 작품에 어떻게 놓을 것인지에 대한 그 기준점, 관점이 어떤 거였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역시나 그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이제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이제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게 단일 전시가 아니라 3개년에 연속되어 있는 전시로서 올해는 이런 시도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제 이지혜 학예사님의 응원 그리고 그런 왓츠앤젤 전시가 저희가 감각의 공간이라는 이제 섭 테마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서스펜스 도시인 것처럼 이게 하나의 이제 3개년의 왓츠앤젤 전시가 개별 하나의 독립성도 있지만 하나의 전체 전시의 어떤 시도로서 실험으로서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번에 어떤 시도한 부분을 또 다른 전시에서 다른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서 좀 많은 시도의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주인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작품 자체가 이제 주인공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시의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흥미로운 일화는 그 저희가 오늘 PPT 상에서 보여주진 않았지만은 초기 단계의 이 에어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영상을 보게끔 하는 것도 초기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학예사님과 얘기를 했던 지점이 이거는 좀 배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아까 우려하셨던 하나의 에어셀 자체가 주인공이고 작품은 그것을 이제 포섭하는 하나의 어떠한 장치이기 때문에 그 경계선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작품과의 관계를 맺을지에 대해서 꽤나 사실은 여러 가지 그 논의가 사전에 있었던 부분들이 저희한테도 사실 이 경험이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희가 딱 잘라서 그 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은 어디까지가 우리가 지금 서로가 포용할 수 있는지 그 포용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미디어 전시에서 관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같이 이제 큐레이터럴 팀이랑 얘기를 했었을 때 밝은 공간에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각각의 조닝이 있는데 시도해봤던 거는 그 밝은 공간에서의 프로젝션, 그다음에 들어갔었을 때 맨 처음 공간에서는 다 온전히 모니터. 그래서 되게 흐릿흐릿한 이미지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게 이제 나의 감각이 약간 무뎌졌다는 약간 이런 생각에서 약간 조금 더 되게 흐릿흐릿한 이미지였다가
그다음에 모니터로서 첫 번째 그 보는 촉각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선명하게 그 콘텐츠가 드러나기 때문에 모니터를 이제 뭐 55인치에서 75인치 사이에 좀 대형 모니터들이 벽에서 걸려져서 내가 약간 좀 한 1m, 2m 떨어져서 관람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내려갔었을 때는 어두운 공간에서의 프로젝션. 그건 이제 대형으로 해서 프로젝션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 공간으로 왔었을 때는 내추럴 라이트와 같이 혼합된 공간이기 때문에 프로젝션을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이제 다수의 작품들이 있다 보니까 작품들 간의 그 관계를 맺어주고 그거에 대한 조닝을 하는 해서 이게 뭔가의 그런 관계를 작품들 사이에 그 관계를 뭔가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동일한 모니터로 사이즈와 그 앞뒤 면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이 앞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다음 맨 마지막에 그 공간에서는 혼합을 해서 대형 프로젝션과 그 다음에 그 모니터. 그래서 사실은 같은 미디어 전시지만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어떤 해상도로 보여주느냐, 어떤 미디어 장비로서 이거를 구현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걸 관람하는 방법이 서서 보게끔 할 거냐, 앉게끔 할 거냐, 불편하게 앉게끔 할 것이냐, 멀리 앉게 해서 편안하게 앉게 할 것이냐, 아예 그냥 이것과는 별개로 조금 더 이거를 좀 그 디지털 그 아이패드로 볼 수 있게끔 할 거냐. 사실은 저희도 이제 이 전시를 하면서 그 몰랐던 부분들이 이제 그 장치와 그 콘텐츠와 그걸 바라보는 관람객과의 그 설정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사실은 저희도 이제 배웠고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했던 방법은 오히려 조닝에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는 촉각, 되게 직관적으로 이제 보는 것에 정말 더 집중할수록 하고 투영 조정된 투영은 정말 프로젝션을 최대한 사이즈로 할 수 있게끔 키운 다음에 그 공간 걱정 경험을 되게 극대화시키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그 되게 밝은 공간에서 모니터가 있지만 첫 번째 보는 촉각과는 개별 작품이 아닌 여러 개의 합속에서의 이 모니터들이 위치하는 관계. 그리고 맨 마지막엔 사실 이거를 섞어가지고 이 두 개가 공존하는 되게 어두운 공간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주제 소주제에 맞게끔 관람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히려 그 차이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그 작품을 모르면 그걸 할 수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맨 처음에 초기에 저희가 했던 게 각각의 개별 작품들을 이제 다 살펴보면서 이거는 길이가 기니까 사람들 되게 오래 머물게 해야겠다. 이건 되게 짧으니 되게 짧고 임팩트 있게끔 모니터 사이즈를 줄이자. 사실은 이제 이런 논의들이 계속 오고 가면서 네,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었었는데 그 한상재 소장님이 헤드폰 쓰는 거에 대한 이야기 했다면 바리 소장님도 그때 처음에 하셨던 얘기가 왜 미디어 전시 항상 어두워야 되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항상 어두운 공간에서 컴컴한 데서 굉장히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장시간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미디어 전시 관람 방식을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인커리지먼트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컨텐츠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ASMR 컨텐츠를 많이 달았잖아요. 그리고 약간 슬라이미하고 뭔가 디지털로 패브리케이션 된 그 이미지인데 막 치약이 흐르는 것 같고 이제 이런 굉장히 좀 센슈얼한 그런 작업들이 처음에 이제 맞이하는 작업들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 형태적으로 약간 힌트를 주듯이 이런 모듈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라는 어떤 엔트리 포인트에서의 그런 첫 번째 방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2시간짜리 ASMR 비디오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분은 사실은 실제로는 이제 현대미술 그 트레이닝도 받지 않으신 유튜버이신데 거의 그분의 그 ASMR 아티스트라고 하시죠. 그분의 그 퍼포먼스는 정말 그 예술의 경지에 이르른 그 퍼포먼스였고 그 지도를 읽는 그 분이었는데 2시간 동안 속삭이는 목소리로 그 전 세계의 기후 지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2시간 동안 누군가는 보고 싶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다 영어를 다 한국말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작품을 그럼 어디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얘기를 했었었던 거죠. 거기서는 이 폭신폭신한 이 에어셀이 만드는 그런 벤치 그리고 의자들에서 충분히 2시간을 감상할 수 있는 혹은 그러다가 잠이 들 수도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됐었던 것 같아요. 네. 저 궁금한 게
그러니까 머물게 하는 곳하고 스쳐 지나가는 느낌을 주는 그 공간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네. 다르게. 그래서 어떻게 그 배치를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별 작품에 거의 관여한 게 없고요. 배치에도 전혀 관여하진 않았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 자체가 이렇게 일일이 관여하는 것 자체가 그 작품의 개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의 계획에 맞게 공간을 구성하면 큐레이터님이 작품을 배치하다가 여기는 넓어야 돼요. 여기는 스크린이 있을 수 없어요. 라는 식으로 오히려 이렇게 걸러서 가이드를 받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기 어떻게 보면 그게 단점일 수도 있는데 또 관객의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요. 물리적 거리가 짧은 경우는 이렇게 지나가는 쪽에 있는 이 무슨 모니터라든가 이런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 1분 미만 잠깐 보고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공간을 많이 주면 조금이라도 많이 주면 머물어요. 저도. 그래서 거의 다 보게 되는데 약간 통로에 있는 작품들은 이게 끝까지 보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그래서 근데 어차피 전시에서 과연 누가 끝까지 모든 영상을 다 볼까? 그래서 그 단점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제한은 여기 이번 워치앤칠의 온라인 상영에서 아마 다 이렇게 만회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옵션이 되게 중요했죠, 사실은. 그 옵션이 없었다면은 공간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시간이 그 플로어에 질문해야 될 시간이긴 한데 혹시 뭐 코멘트 하나 하시겠어요? 네, 한마디만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바로 영화관과 미술관에서 영상을 보는, 감상하는, 경험하는 그것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3.0에서 이제 한승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그 경험한 것을 경험을 하면서 중간에 느낀 건데 브루노 라투가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이제 전체를 다 조망할 수 있는 그 건축 구조와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올리고프티콘이라는 개념을 이제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절대 도시를, 특히나 이제 서스펜스의 도시라고 돼 있어서 이제 딱 들어맞는 얘기인데, 우리는 절대 도시를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하고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씬들을 스쳐 지나가는 그 과정들의 조합으로서 우리가 그 도시라는 공간을 알게 된다, 인지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그 경험을 만들어 주신 거를 저는 고스란히 체험을 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원래 뭐 어떻게 의도하든 그렇게 느껴지게 될 거지만 그 도시라는 것은 이건 동선이 아무래도 더 길다 보니, 그리고 내가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 보니 더욱 효과적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플로어로 마이크를 넘겨볼 텐데요.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 혹시 용기 내서 첫 번째 질문하실 분? 그럼 앞에 여자분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푸아 프렌즈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사람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이번 전시 경험이 되게 달라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큐레이터님과 건축가님 어떻게 고려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재미있게 평일에 고요하게 전시를 봐서 경험을 잘 할 수 있었는데, 주말에는 아무래도 국현미에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경험이 되게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서스펜스가 반감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뭐 이번 전시뿐만이 아니라 설계할 때 어떤 선택을 주로 하냐면요.
이를테면은 여기는 창문을 열어놓을 때는 어떻고 닫아놓을 때도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하다 보면은 폴딩 도어를 단다든지 좀 뭔가 절충안을 선택하는데 저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을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을 때보단 사람이 적을 때 더 서스펜스에 몰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많으면은 당연히 좋은 일인데 사람이 없으면은 좋으면 좋잖아요. 만약에 전시가 흥행하지 않아서 사람이 없다면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셈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미술관 행정적으로는 되게 안 좋은 얘기인데 저희 막 탄소 배출량 되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일 탄소 배출이 많이 되는 게 관람객이 오는 교통편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어쨌든 지금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혹시 발해 소장님께 질문하실 분들 오늘 재미있는 토크 들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 톡이 진행이 돼가지고 저도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코멘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여기 톡을 들을 때 워치앤칠 서스펜스 도시 3.0의 전시회 작품은 그게 상연되고 있는 미디어 작품인가 아니면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전시 공간 구성도 그럼 작품인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였는데 이제 나중에 가면서 저는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비판적인 입장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시 공간 디자인에 대한 지나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미술 관계자들도 있고 저도 그런 입장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용대 씨라고 아마 이제 울산시립미술관의 건축가인데 이분이 아주 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미술관 건축을 한 분이죠. 아마 아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분의 한 말씀이 뭐냐면은 미술관 건물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미술 작품은 죽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발해 쪽 관계자분이 그 어떤 공간 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또 우리가 이게 작품인가라는 말까지 나온 그런 아마 멘트를 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조금 지금 이 안용대 씨의 어떤 그런 관점 제가 이제 그 관점에 전체로 동감하는 입장에서 조금 그거는 그 문제가 있는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왔던데 마지막에 질문하면서 답변하면서 그 문제가 상당히 불식은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시 공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미묘한 문제 그런 거는 아까 지금 말씀하는 그러니까 빗대가지고 안용대 씨의 그 말을 빗대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전시 공간에 관한 이야기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미술 작품이 죽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코멘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 건축가 분께 질문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구조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워치앤칠은 어떻게 보면 다른 여타 전시하고는 굉장히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설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팬데믹 중에 어쨌든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 미술관이 문을 닫았을 때도 컨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방식을 기획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작품이 핸드폰으로 들어간 순간에 이미 그 작품 감상을 해야 되는 특정 방식에 대한 어떤 룰은 깨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전시장이라는 공간 안에 들어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험을 저는 굉장히 의도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작품을 현장에서 봐서 그 자리에 마주하고 그것이 끝나는 경험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의 접근이었고 오히려 저는 전시의 위계라는 거를 좀 뒤바꿨어요. 그래서 전시가 오히려 팝업 스토어나 혹은 쇼케이스의 역할을 하고 그것은 다시 그 플랫폼으로 돌아와서 이제 여기서 맛본 어떤 그런 작품에 대한 엔트리를 집에서나 혹은 더 다른 방식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옵션을 굉장히 많이 열어주는 이제 그런 스트럭처를 가지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의 어떤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저에겐 중요했고 여기서는 전시 디자이너로 저희가 섭외를 한 것이 아니라 작가님으로 섭외를 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더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두드러지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거를 조금 더 푸시해봤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뭐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가끔 전시 보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디자인이 과해. 작품이 죽어. 그래서 특히 비엔날레 갔을 때 저 가끔 느끼는데요. 무슨 뭐 그냥 시장판 같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디자인이 너무 과하면 개별 작품의 맛이 하나도 안 살거든요. 아니면 어떤 공간에 작품을 너무 많이 놓거나 그러면 그 작품들 하나하나가 다 다른 작가인데 그 작가의 작품의 생명력을 그 디자인이 앗아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워치앤칠 같은 경우는 디자인 자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무빙 이미지와의 어떻게 이게 상호 교류할 수 있는지를 저는 시험했던 그런 되게 과감한 전시였다고 생각해요. 디자인이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이게 그 가장 좋은 거는 어쩌면 아무 디자인도 하지 않는 게 저는 무빙 이미지 전시의 어쩌면 가장 좋은 디자인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들지만 이게 어차피 디자인이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성격의 디자인이어야 되냐. 그러니까 디자인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점에서 논쟁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게 그 이재 큐레이터님이 이번에 이 3년 연속 했던 전시는 되게 많은 논쟁거리를 또한 안겨줄 수도 있는 그런 되게 과감한 그런 시도였던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최현진 교수님? 네, 지목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 동영상이라는 것이 뭐 오늘날 가장 그러니까 많은 양으로 전대미문으로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도처에 존재하는 그런 매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거를 굉장히 특정한 공간과 환경에서 보도록 하는 굉장히 좀 시대적으로 의미 있는 실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또 이제 3년에 걸쳐서 하고 또 그 3년마다의 건축가와 그 계획의 속성이 다 달라가지고 굉장히 다른 주제와 방식으로 진행됐던 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이걸 접하게 되면서 이제 이 오프라인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는 뭐 더 이상 잠옷을 입고 집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옷을 입고서 공적인 공간에 나와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본다는 뭐 그런 컨텍스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공간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공간 안에서 전시가 되는 것의 장점 중 하나는 가능성 중 하나는 그 여러 작품이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서 제시가 될 수 있는 점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해의 경우에도 2.0의 경우에도 이제 벽을 없애고 한 공간 안에서 모든 이 작품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공간 안에 있는 이 영상들이 서로 같이 인식될 수 있는 순간들이 제공이 되고 3.0의 경우에도 공간들을 분할을 하긴 했지만 그 안에서 뭐 세 개의 작품이 투시도적인 퍼스펙티브 안에서 이렇게 연속돼서 보인다든지 뭐 하나의 공간 안에서 이제 그룹핑돼 가지고 건물들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제시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단독 존재하고 시간적으로만 그걸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상황과는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이 공간적으로 그룹핑을 짓는 작업은 아마도 큐레이터님과 건축가들이 어느 정도 이제 소통을 하면서 결정이 됐을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조금 궁금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작가의 입장에서도 이런 특정한 환경에서 자신의 영상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은 이제 특별한 조건일 것 같은데 작가 쪽에 어떤 구체적인 요청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작품들을 그룹핑 져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순간에 대한 계획들. 그 사실 이게 좀 워치앤칠 엄청 다층적인 프로젝트인데 이게 그 스트리밍을 하는 콘텐츠가 국립현대미술관 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 각 시즌별로 협력하는 이제
해외 미술관들이 있었고 그 미술관들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국현 소장품을 중심으로 어떤 주제를 제안했었을 때 피드백을 받고 어떤 작가 추천을 받으면서 뭐 이를테면 시즌 1은 아시아 국가에 있는 작가들, 그리고 시즌 2는 중동과 유럽, 그다음에 시즌 3는 미주하고 오세아니아, 이렇게 이제 다른 지역의 작가들을 이제 그룹핑해서 모아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좀 유기적이고 약간 다공적인 그런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주제들이 정해지고 그 작품들이 선정이 되면서 그것들을 이제 공간으로 구체하는 과정에서 기억나시겠지만 작품들 넣었다 뺐다 엄청 많이 하는 이제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이미 정해져 버리면은 여기서는 무조건 16대 9 작업이 와야 돼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요청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까지 이어지는 그런 순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뭐였죠? 작가들이 이 환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요청을 한. 네네. 그리고 이제 소장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품이 소장이 되면은 그것을 뭐 소장을 해보셨지만 어떤 방식으로 전시가 돼야 한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매뉴얼도 같이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참고를 하고 최대한 그것을 구현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 피치 못하게 네고시에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오죠. 이를테면은 뭐 위스가 공간이 한계가 있어서 뭐 이를테면 5m를 요청하셨는데 4.5m밖에 안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고, 또 프로젝션을 원하셨는데 우리는 스크린으로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저희가 이 라이센스를 위해서, 스트리밍 라이센스를 위해서 소장품이긴 하지만 각자 스트리밍한 작가들과의 어떤 라이센스 계약을 따로 이제 체결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런 조율들이 이제 굉장히 세밀하게 들어갔고요. 굉장히 놀랍게도 저희 첫 번째 시즌을 할 때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작가님들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가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두려운 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팬데믹 때문이어서 그런지 호기심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영상 작가들도 그렇고 현대미술 작가들의 많은 부분이 이제 어떤 물리적인 환경을 굉장히 거대하게 지음으로써 완벽한 몰입을 추구하는 그런 물질적인 그런 공간의 장악, 이런 것이 팬데믹에서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해지지가 않았다는 것들을 깨달았던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몇몇 작가들한테서 또 들은 것이고, 오히려 굉장히 트리비얼하거나 사물적이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동 가능한 그런 물질들을 오히려 좀 찾게 되고, 그리고 반성하게 되고, 과거의 어떤 그런 육중한 공간을 장악하려는 그런 욕망들에 대한 반성들도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워치앤치를 섭외하는 과정, 그리고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조금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도 그 작가의 작품에 그 영향을 받아서 그게 저희 공간 구획까지 이어졌던 경우가 생각이 났는데, 김실비 작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맨 처음에 그 조건들이 사실 되게 명확했어요. 그래서 세 면을 만들어서 그 스크린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사이드가 같이 이렇게 확장된 스크린을 원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다른 작품들과 같이 이제 교차 상영하다 보니까 그거를 못했지만 저희가 그 벽을 그래서 되게 리플렉티브한 매티리얼로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젝션이 보여지더라도 그 잔상이 옆에 이렇게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오히려 거꾸로 저희가 인스파이어 받아서 맨 마지막 공간은 좀 더 몽환적이고 결국엔 이게 리플렉션 될 수 있는 매테리얼을 오히려 역으로 이제 그 컬러랑 분위기 구성을 하게 된 경우도 있어서, 사실 이제 무엇이 먼저냐, 작품을 먼저 놓고 하느냐, 아니면 미술관에 벌써 이 전시실 6이 가지고 있는 또 고유의 그 공간의 그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그다음에 큐레이터의 그 의도와, 사실 이 세 가지가 순차적으로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이 세 가지가 계속 오고 가면서 이걸, 그리고 저희가 건축가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계속 유기적으로 그 얘기가 그 나오면서 이제 이 전시가 올려졌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건축적인 질문 해주실 분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건축가들 입장에서 혹시 지명 또 네, 질문 기회 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뭐 저도 제가 뭐 깊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 질문을 그냥 간략히 드리자면, 그 발의 팀은 뭔가 외부 공간 같으면서도 근데 또 다니는 가구에서 좀 오는 것 같고, 그 한승재 소장님은 그 뭐랄까 좀 도시적인 환경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어차피 저는 뮤지엄이라는 게 어찌됐건 도시적인 공간이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뭔가 연장되는 느낌이 좀 느껴졌었는데요. 뭔가 두 전시가 되게 상반되면서도 또 전시에 좀 새로운 대안적인 방식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좀 저는 흥미롭고 한데, 혹시 이것들이 조금 작업을 하시면서 의도를 하신 건지, 아니면은 뭔가 제가 뭔가 모르는 그런 점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도시적인? 네, 한승진 소장님은 도시적인 뭔가 환경에서 오는 관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들었고요. 그 발의 팀에서는 분명히 이제 전시 공간이지만 뭔가 외부 환경인 것처럼 여전히 느껴지고, 근데 또 이제 그게 가구에서 오는 좀 뭔가 아이러니한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의도가 된 건지 아니면은 뭔가 제가 모르는 뭔가 있으면 조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전시를 위한 특별한 의도는 아까 말씀드린 뭐 몰입과 서스펜스 이런 관계고요. 그 외의 것들은 좀 방해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설계할 때 도시나 인테리어나 다 도시적인 관점에서 설계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설 비계 크기가 있잖아요. 예, 그걸 이제 모듈 삼아 가지고 이렇게 도시 길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그런 과정으로 했기 때문에 더 숨은 의도 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고, 그 애매모호함에 대한 속성이 어떻게 보면은 관객과 이런 작업을 통해서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정의 내리기 힘든 부분들은 개개인한테 달려 있기 때문에. 근데 좀 이 자리에 빌어서 좀 얘기하고 싶던 거는, 그 보통 건축 이제 전공하셨을 테니까 건축을 저희가 다룰 때 공간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간성을 하게 되게 되면은 어떠한 그 최적에 대한 공간을 우리 상상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일정 기간의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과연 최선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마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간을 사용하는 용도라든지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리고 재료도 시간에 따라서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 공간성도 중요하지만은 시간성으로서 좀 접근을 하다 보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구 단위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모였을 때 또 다른 공간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다른 환경을 이제 다른 미디어에서 미디어스케이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랜드스케이프 환경적인 속까지 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건축이 공간성이 너무 천착하다 보니까 좋은 것을 만드는 데 많이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성에 저희가 관심 갖게 되면은 잘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잘 쓰여지는 거고, 잘 쓰여진 이후에 어떻게 잘 사라지게 할 건지까지 고민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많이 부족하고 더 알아보고 싶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에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선 좀 답해보고자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오늘 하루를 마치기 되게 좋은 코멘트인 것 같은데, 그 지리자분들 마지막 한 코멘트씩 하고 끝낼까요? 그냥 문득 떠오른 생각인데요. 그 3.0 볼 때 저는 그 미드 중에 덱스터라는 미드 혹시 아시죠? 연쇄살인범 나오는. 근데 그 연쇄살인범이 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분해를 할 때 그런 벽을 비슷한
네, 이렇게 벽을 비닐로 다 친 다음에 이제 그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으스스한 그런 스토리를 그 건축으로서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시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개별 작품의 고유성을 어떻게 훼손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그 디테일한 어떤 고민들은 큐레이터와 이제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그 프로세싱, 그러니까 작업 과정 안에서 충분히 하셨을 것 같고,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이 멕시코 너머하고 악마적인 왜 두 개를 연속해서 이렇게 하나를 봐야 하나가 나오게끔 하셨는지 따로따로 안 놓은 이유가 뭔지가 궁금해요. 공간을 나눌 것인가 아니면 임팩트 있게 크게 갈 것인가의 이슈였고요. 그리고 옵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스트리밍, 네. 저는 미술관이 계속해서 이제 테크놀로지가 워낙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그러니까 매체가 변화하고 이런 과정에서 미술관이 공간 경험 어떤 공간적인 경험 속에서 작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그리고 공간과 시간성의 문제, 물질과 비물질적인 것의 문제, 영상이라고 하는 비물질적이지만 그 이면에 또 다른 물질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 이 감각에 대한 것들을 모두 다 펼쳐놓을 수 있는 실험적인 전시였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또 계속해서 달라질 환경 속에서 이런 방식의 접근을 계속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워치앤칠은 시즌 3까지 하는 것이지만 또 who knows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오픈 엔드로 해놓고요. 오늘 비 오는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 채워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관객분들도 좀 재미있는 내용들을 나누실 수 있는 기회였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내일 오후 3시에 퀴어와 선주민이 미래를 만들 때라는 주제로 대담회가 또 있거든요. 혹시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